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토지 잘 갔다 오셨어요? 네, 재밌죠? 네. 심해지 별잘 보셨어요? 네. 살려붙게 살아야 돼. 심해진 씨 남편분이 건설 SK 쪽에 건설 쪽에 계시다가 우리문건설인가 거기 뭐 아들인가 그래요. 돈이 많아요. 뒤쪽으로 땅을 다 3만 평원씩 개발 중입니다. 자기 별장 옆에 또 이렇게 멤버십 클럽식 이렇게 해놨는데 이쪽을 지금 골프장하고 풀빌라, 요즘에 이제 테마가 풀빌라고 풀빌라에 맞춰놓고 해서 다 개발 중입니다. 내년 5월에 오픈을 하는데 한 3년 걸려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리조트를 바꿨는데 인기가 많아서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청평이랑 가까운 그런 일이 많아서 프로젝트 한번 해볼 때 그걸 보셨으니까 이런 데도 있구나. 거기 들어가면 외국 같아요. 네, 진짜. 별천지죠. 진짜 그래. 갔다 오면 좀 전에 지나가시겠네. 눈이 채우는 거 같고. 지난주에 오셨을 때 경매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은 뭐 경매 시장 분석도 그러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 자기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경매 처음 접하실 때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서류 3가지가 있는데 서류 3가지를 보면서 어떨 때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 거고, 그 서류만 봐도 굳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경매들이니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2부 시간에는 그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 가지고 재미있는 물건 몇 개 소개해드리고 추천 물건을 해서 준비했으니까 오늘 2부 시간에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매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지난번에도 전체적인 시장을 좀 말씀드렸지만 절차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경매가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안에 있는 절차를 정확히 아시고 그 절차 안에서 확인해야 될 서류 몇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일단은 이 경매라는 거는 원래 있는 이 원 계약 같은 게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이 순간부터 경매가 기입 등기라는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방식이 이 계약이 뭐 계약도 그렇고 금전 채권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그래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서 서류를 공증서를 써줬다거나 그렇게 안 해서 재판을 통해서 확인했다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행 권한이라고 하고 옛날에 채무명이라고 했어요. 그런 게 있으면 강제로 이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강제 경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그냥 담보를 잡아줬죠. 집에다가 근저당을 설정을 해줬어요. 근저당을 설정해서 돈을 잘 안 갚으니까 근저당을 실행해서 그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이제 네가 찾아가라라고 하는 게 임의경매 형태인데요. 이 두 가지가 그냥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 차이점을 좀 아시면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임의경매는 말씀하신 대로 둘이서 담보를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줬다가 설정한 거를 경매를 던지는 거니까 내용은 둘만이 알죠. 외부에서 몰라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서로 짜고 할 수도 있어요. 가짜로 근저당 설정해놓고 돈 빌려주고 막 하기도 해요. 친척들끼리 이 집 날아갈 것 같으니까 친척 거 붙여놓고 그리고 자기는 좀 딴짓하고 만약에 무너지면 친척이 돈 빼가고 그 돈 내가 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작업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도 임의경매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경매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임의경매 들어간 서류를 보시면 거기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가 그 원인 서류라고 하는 거죠. 이 임의경매를 들어가게끔 했던 그 근본에 있는 원인 서류가 뭐냐 이걸 보는데 그 설정 계약서를 보기 때문에 그 설정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당사자 문제는 A, B 누구한테 얼마를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는다 그리고 안 갚았을 때 이유를 얼마나 준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할 때 근저당권을 보면은 그 법정 이자나 변제기일 이런 것들이 없어요. 날로 막 쓰니까 금액만 써서 그냥 올리니까. 그래도 법원에서 받아주는 이유는 어쨌든 니네 둘이 약속한 거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강제경매는 틀려요. 강제경매는 여기서는 누가 쓰냐면 법원이 들어가요. 법원이 권한을 준 거예요. 강제로.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공정력이 있어요. 공신력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한번 검증을 해서 서로 누가 채권관계에 있다라고 확증해주고
그리고 이제 네가 이겼으니까 이걸 강제 집행해라 라고 허가를 해준 거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강제력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매가 막 진행됐다가 이거를 취하하려고 해요. 취하하려고. 경매를 나중에 가서 취하하려고 할 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취하 방법이 틀리고 과거에는 그랬어요. 임의경매는 취할 수 있는데 강제경매는 취하 못한다. 그러니까 강제경매도 취하해요. 책에 잘못 나오는 거고 임의경매 같은 거 취하하려면 어떤 식으로 취하하느냐 근저당을 의뢰해서 갔으니까 뭘 해야 되냐면 근저당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돈을 갚는 것만 안 되고 돈을 갚고 근저당을 깨끗이 말소하고 말소된 등기부 깨끗한 등기부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경매가 취소돼요. 그러면 취소해줄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해주면 안 되죠. 낙찰을 딱 받았는데 취해달라고 하면 동의서 써달라고 해요. 동의서 하나 써주면 300만 원 정도가 거래액에서 주는데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300만 원 받고 바로 동의서 써주는 거예요. 낙찰을 내가 만약에 1억에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취하러 왔어. 근데 1억 받은 걸 잔금을 내야 되잖아요. 7,800원 잔금을 내야 된다고. 잔금 내고 수리하고 뭐하고 해서 이걸 가져가야 되는 그 시간과 낙찰을 딱 받아도 이 사람이서 동의서 써주고 300만 원 줄게요. 이 고민을 해요. 300을 받고 그냥 8억 이렇게 하다. 왜 세금도 안 내니까 300원. 그런 고민들을 해서 300원 너무 싸니까 한 1,000만 원 보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H가 가버리죠. 가버린다 연락이 없어. 어느 날 보니까 등기를 말소해갖고 법원에 제출 경매가 취하돼요. 그 자기 돈 그냥 받는 거지. 그럼 이제 그때가 후회를 해요. 300이라도 받을 거. 그런 게 이런 식의 취하는 방법인데 강제 경매는 그렇지 않아요. 왜? 얘는 근저당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제를 직접 강제 경매 한 사람한테 하면 강제 경매를 한 사람이 경매 취하 신청을 넣어버리면 그냥 취하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어갖고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를 넣어서 경매가 진행이 됐다가 낙찰을 받았는데 전세권자 강제 경매로 자기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겨가지고 된 거예요. 전세권 그냥 실행하면 되는데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 문제가 있었는데 강제 경매니까 취하해달라고 주인이 온 거예요. 그때 유타운 지역인데 취하 못 시켜주겠다. 1,000만 원 달라 그랬더니 갔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모를 때였지. 강제 경매를 어떻게 취하시키겠어? 그랬더니 전세권자한테 전세금을 다 주고 내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취하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데로 갔다가 취하됐다고 얘기하고 망친 적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임의경매는 근저당에 의해서 근저당을 실행하는 거고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결정문을 얻어서 강제로 집행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근저당을 실행하면 대부분 다 누구냐? 은행이죠. 은행. 얘는 대부분 누구냐? 그러면 개인이에요. 개인. 이게 들어간 게 이거보다 취하가 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그 집에다가 강제로 경매까지 늘 정도면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합의를 봐주지 않죠. 이거는 합의 봐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취하가 더 빠른데 이게 은행일 경우에는 잘 안 해준다는 거죠. 은행은 회수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은행이 아닌 근저당이 있어요. 개인 근저당.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죠. 짜고 쳤거나 합의 금방 쳤거나 취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 근저당을 접근하실 때는 조금 살펴봐야 된다.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를 통해서 경매가 기입등기가 딱 진행이 되면 접수를 딱 하게 되면 접수하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기입등기가 딱 올라가요. 이 기입등기가 왜 중요하냐? 그냥 경매 넣었으니까 들어가겠지 이게 아니라 이 기입등기는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 압류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기입등기가 들어가는 이 시점부터 이 이후로는 이 압류의 효력이 저촉이 돼요. 이해랑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권리가 들어오면 얘가 무조건 손해요. 자, 여기서 뭘 깰 수 있느냐? 유치권이 깨지는 거예요. 유치권 같은 경우는 압류 전에 해야 되는데 압류 이후에 하게 되면 이거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유치권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 점유를. 압류 이전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압류 들어왔네? 그래서 집에 가서 빚쟁이들이 가서 이 집 내가 거야 다 들어가서 앉아있는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좀 생겨요. 우리가 기입등기를 그래서 봐야 되는 이유가 언제 들어갔냐 그 시점부터 권리가 왔는지 그 시점 앞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기입등기는 간단하지만 이 기준선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 되고 기입등기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자기들이 경매 신청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누굴 보내냐면 현장에 사람을 파견해야. 그게 이제 현황조사예요. 누굴 파견하냐면 집행관들. 현황조사를 파견해야 돼요. 집행관들을 통해서 현장 가서 물건 어떻게 생겼는지, 안에 누구 살고 있는지 이런 거 좀 보고와 이렇게 보러 가죠. 이분들이 집행관들이 쭉 가고 얘는 옛날에 제 집달리라고 했죠. 집행관들이 가서 문 두들겨 가서 문 두들겼는데 잠겼어. 그럼 뭐해? 폐물부재.
그리고 이제 주변에 막 물어봐요. 누구 살고 있어요? 살고 있대. 임차인인가? 아닌가? 소유자 간서, 소유자면 소유자 점유, 아니면 임차인 점유. 자,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이거와 같이 이것도 역시 이 당시에 갔는데 현황조사서에 보니까 임차인 점유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검매가 진행하다 보니까 유치권이 딱 들어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깨지죠. 현황조사를 갔더니 압류 이 시점 이후에 현황조사를 했더니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었어요. 임차인은 유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가 성립이 안 되죠. 점유가 늦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물론 유치권자가 임차인을 자기의 보조자로서 점유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죠. 임대차 계약이 그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유치권을 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매 신청대 보면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뭐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나올 때 유치권 있으면 힘들지 않아 라고 하지 마시고 유치권이 언제 신고됐는지 문건 내역을 보시면 유치권 신고된 내역이 나오고요. 그 날짜하고 요거하고 요 기일을 비교해 봤을 때 요 뒤에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점유가 유치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 점유가 그러면 100% 깨집니다. 유치권은 별로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내년부터 유치권을 없앤다고 했어요. 건설 유치권 이런 것들, 진동 유치권 말고 나머지는 부동산 유치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앞으로는 없어질 거니까. 일단 사람을 보내서 물건을 확인을 해요. 그 물건을 확인했더니 이런 현황이 어떻게 나왔다. 자, 그럼 이거 얼마에 이거 경매를 붙여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누굴 보냈냐면 감정평가사를 보냈죠. 이 감정평가가 또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가서 뭘 하냐면 시세 조사를 이렇게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명감을 갖고 물건을 꼼꼼히 뜯어보질 않아요. 월급쟁이라서 돈만 받으면 되고 어차피 법안에서 돈 나오는 거니까 일단 출장 살짝 가서 맛있는 거 맛집 가서 밥 먹고 오고 그리고 중개사 세 군데 들려서 공통적인 의견을 모은 다음에 감정을 내는데 주로 뭘 내냐? 비교사례, 거래사례 비교법을 이게 뭐냐면 시세 조사할 때 여기 거래됐어요? 예 있어요. 여기 됐어요? 예 있어요. 비교해서 이거 그럼 이거 이 정도 팔 수 있겠네? 1억에 됐어요? 여기 1억 5천 됐어요? 그냥 1억 3천 하겠네? 그냥 그렇게 해요. 그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대부분 다 이걸 해요. 왜? 시세는 수요 공급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정확하니까. 근데 이거에 단점이 있죠. 거래사례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거래사례가.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돼서 거래가 없어. 거래 절벽이야.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 이런 거 다 따져서 하죠. 그래서 여기는 한정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 접근할 때 감정평가서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물건이 저평가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물건 이런 데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면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을 자기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시세 보시고 감정 가격 봤을 때 이 물건이 이렇게 높게 가져야지 이거 좀 적게 가져야겠다. 감정평가의 가장 기준은 건물과 토지죠. 이게 비율로 들어가요. 비율로. 6대 4냐, 7대 3이냐 이런 식으로. 토지 가격이 적을수록 적게 평가했죠. 건물이 신축일 수가 있겠죠. 건물이 좀 지은 지 얼마 안 되면 좀 많이 평가되고 보통은 5대 5로 간다 그러면 건물이 한 10년물 정도 돼요. 10년에서 12, 13년도. 이게 같은 평가가 거의 안 나고 얘가 거의 다 7, 8이다. 그럼 거의 20년 되는 것들 단독주택들은 거의 평가가 안 되니까. 그러면 토지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재개발 물건을 볼 때 그래서 토지를 보는 겁니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감정평가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보시라는 거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가끔 뭐가 나오냐면 원가법 이렇게 해서 제조단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거래사례가 없는 지역이거나 건물이 굉장히 큰 근린 시설이거나 근린 주택 같은 큰 것들은 크게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이걸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보고 제조달 이 물건을 다시 지을 때 신축했을 때 나올 것들과 이걸 비교해서 경과 연수 몇 년짜리 물건이냐 이걸 받고 그 비교해서 나오는 게 제조달 원가법이라고 해서 그걸 같이 반영을 해줘요. 이거 하나만 하는 데는 공장이나 큰 빌딩 같은 건 이거 하나만 하고요. 일반 물건에서는 이 두 개를 같이 쓸 때 거래가 없을 때 거래가 있을 때 이거 하나만 써요. 이거까지 하려면 머리가 좋거든요. 이거를 좀 하는 애들은 평가사들이 좀 젊은 분들이고요. 이걸 안 하고 이거만 하는 평가사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런 걸 잘 못하시니까 최근에는 이쪽을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좀 공정하게 한다. 그래서 감정평가서가 점점 두꺼워져요. 내용 보면 되게 쓸데없는데 굉장히 두꺼워져요. 거기에는 계산뿐만 좀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죠. 현장 가서 현장이 어떤지 알고 감정평가인지 감정평가인지 어쩌고 다 알았어. 그럼 이제 법원이 한마디를 해야 돼요. 그럴 때 나오는 게 외곽물건 문제가 많아요.
매각물건 명세서는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중에서 법원이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요런 걸 보고 이걸 내주는 거죠. 여기에서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배당 요구 종기라고, 배당 요구 종기, 그리고 최선순위 문제다. 이게 적혀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를 언제까지 이해관계인들을 신고해라. 그러면 내가 니들을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배당할 때 돈을 주겠다라고 해놓은 시점이고, 최선순위 근저당은 소위 말하는 말소 등기, 말소 기준 등기. 자, 이 최선순위 근저당 2%는 모두 말소된다라고 법원에서 이 서류에다가 명시를 해놔요. 그러니까 등기부 보면서 말소 기준 등기가 뭐야 이런 거 찾을 필요 없다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신기하게 써놨어. 이걸 보시고 등기부에 그걸 찾으시면 되죠. 아, 이 밑에 다 주는 거구나. 그 위로 있는 건 인수구나 알아서 하는데, 그럼 인수된 게 뭐가 있어? 그거 찾기도 힘들어? 그랬더니 이 내가 보면서 맨 밑에 보면 비고란이 뭐냐면 인수 권리를 써줘요. 인수 뭐 위에 있는 선순위 가등기는 인수인, 위에 뭐 유치권이 있으나 흥임묘지를 불분명하고 뭐 이런 것들 밑에다 써주죠. 그러니까 이 물건 하나를 보면 간단하게 이 물건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경매가 접수되고 기입등기가 올라갔을 때 법원이 할 수 있는 것들 네 가지. 현황조사 보내고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해서 매각물건명세서 잡죠. 이렇게 나올 때 뒤에 이제 배당요구 종기일이 언제까지 잡히니까 그때까지 다 신고해라라고 하고 법원들을 신고를 해요. 그리고 이때 나갔을 때 임차인 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임차인을 두 가지를 보죠. 하나는 현황을 보고 그 다음에 권리신고를 보죠. 나갔을 때 가서 임차인이 있었어요. 그럼 물어봐요. 너 이거 언제 살았어? 확정일자 있어? 뭐 있어? 이렇게 받아오죠. 그런 다음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신고해줘라고 해요. 이 두 개가 똑같아. 그러면 진성 임차인이죠. 물어봤는데 똑같고 지가 계약서를 직접 넣어서 신고를 한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 신고했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임대차 계약서 4번이 들어요.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 4번. 이 4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합정일자, 전입일자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신고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때는 없을 수 있어요. 갔더니 문이 잠겨있어요. 일가구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붙여놓죠. 임차인이면 법원에 신고해라. 나올 때 임대차 계약 4번을 같이 제출하니까 그걸 보고 여기다 기재를 하죠. 매각물건 명세 중간에 보면 임차인 누구, 권리신고, 현황조사 이게 다 기재를 해요. 그렇게 보시면 아, 이 사람은 진상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보고 위장 임차인을 찾는 거예요. 현황을 갔을 때 사람은 없었는데 권리신고를 했어. 이거 봐. 현황을 갔는데 사람이 있는데 권리신고를 안 했어. 이거 위장 임차인을 찾는 방법으로 처음에 접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등기에 어렵지 않은 거예요. 경매를 하실 때 이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하고 경매 책들 많이 나왔잖아요. 사례 책들 많이 나와서 막 경험 담당 그런 책들만 보면 여기를 안 보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100% 실수합니다. 좀 이따가 2부 때 실수한 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기가 막힌 실수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거는 유료 사이트를 봐야 되냐? 그렇지 않죠. 이거 법원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가시면 공고 난 14일 안에 공고한 물건 여기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건 번호를 알고 있으면 물건 내용이랑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보셔야만 기본적인 것을 알고 가시는 거죠. 또 법원에 가시면 법원 집행과 경매 집행기 앞쪽에 테이블에 이렇게 책들을 놔두니까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의사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씩 경험 삼아서 한번 보시는 게 좋죠.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이 안에 웬만한 지식들은 다 있어요. 90%는 있어요. 나머지 10%는 잘 모르거나 굳이 알아야 될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니까 간단한 거만 이거만 보셔도 충분히 해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입등기 걸 이 세 가지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다 끝났으니까 그때부터는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송달이 들어가요. 이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송달이 들어가요. 그래서 경매가 빨라진다, 늦어진다, 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는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그렇고 이해관계인이 제때 통지서를 수정을 안 해서 그래요. 이 송달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관계인이 소유자 한번 보고요. 소유자 겸 채무자고 임차인이 있고 근저당권자하고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저것들인데 근저당권자가 은행이면 잘 받겠지만 개인이면 잘 안 받아요. 임차인 집에 없으면 잘 안 받아요. 소유자 이미 도망가고 없으니까 잘 안 받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서너 번, 네 번 계속 가요. 공시송달까지 가야 되면 몇 명 안 되는데도 한 4개월 동안 계속 공전이 되는 거예요. 그거 받을 때까지.
왜냐하면 그 절차에서 조금만 흠이 나도 경매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자가 나는 통지서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러면 경매가 다시 취소돼서 처음부터 다시 가든가 아예 허가 자체가 무산돼 버리죠. 이 사람한테 송달이 진행이 되고 이 송달이 어느 정도 다 끝났을 시점에서 매각기일을 잡아주는 거예요. 매각기일 며칠 날 정해졌어요. 9월 1일 날 정해졌어요. 9월 1일 날 첫 번째 기일 보통 100%에 들어갑니다. 한 달 지난 10월 1일 날 두 번째 기일 이것도 안 들어갔다. 세 번째 기일 11월 1일 날 잡았다. 이렇게 되니까 앞에서 가는 거 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기간이 들어갔을 때부터 또 3개월을 주는데 이 3개월을 지난 후 약 1에서 2개월 사이에 송달이 정상적으로 됐다라는 하에 매각기일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빨라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있다가 경매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 그러면 한 4개월 있다 나오겠네, 5개월 있다 나오겠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송달이 좀 지저분해졌다 5개월 걸리는 거고 그리고 5개월에서 딱 잡혔더니 유찰돼서 하면 8개월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정평가 시점은 여기 들어갈 때하고 비슷한데 이게 낙찰받은 시점하고 차이가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때의 불경기였는데 이때의 호경기였다. 그러면 100% 감정이 낮게 되겠죠. 왜? 얘를 낮춘 게 아니라 시세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때의 높은 시세였는데 경기 감정이 이때 얼어붙었어. 그러면 낙찰가가 더 떨어지겠죠. 그럼 얘는 정상적으로 잡았지만 그때 당시 상대적으로 높게 잡힌 거니까 더 낮게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서 100%, 80%, 64%, 51% 있는데 입찰을 하실 때 볼 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야, 어느 때 들어가는 게 좋아? 이게 바보죠. 왜? 어느 때 들어갈지를 이걸 해보고 자기가 정해야 돼요. 통상은 만약에 요즘에 낙찰률이 85%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 이상을 계속 가져가자고 쓰는 거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만 이런 85%를 잡는 것들은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시점 차이에서. 그때에 비해서 지금 좀 많이 시세가 올라가는데 좀 높이 써야 되지 않을까? 왜? 그래도 시세가 좀 올라가서 있을 거니까 1000만 원 정도 올랐다더라. 그러면은 원래 80% 쓸 거를 오른 가격 가만히 82% 써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그냥 한 달이니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좋은 물건이면 그래서 80%에 딱 써갖고 단독으로 가져간다. 여기 떨어지기 전에 가져간다. 이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나오면 내가 잘못 샀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파악이 된 단독은 수익이 100%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한 거는 경쟁에서 싸우지 말고 분석을 잘해서 바로 흘리기 전에 최저가에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텀들을 잡아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떨어지는 률, 그리고 시장 상황들을 보셔가지고 흘리겠다, 덤비겠다, 요거를 하셔서 이 물건을 흘리는 것 같은데 한번 쓱 넣어보고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딱 됐는데 80% 단독이야. 좋아. 바로 갭 차이를 메꿀 수 있어요. 시세가 조금 올라가면. 그런 것들을 흐름을 보고 잡아내는 방법들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왔는데 여기서 낙찰을 받았다. 낙찰을 받았으면 7일, 11월 7일 허가를 했죠. 이 물건 문제 없는지 낙찰자를 검사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허가기가. 문제 없는 낙찰자 허가를 해줬어. 14일, 2주. 이때는 뭘 검사냐? 이 물건은 낙찰받은 사람 문제 없는데 어디 뭐 다른 사람들 뭐 이의 있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의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 이의기간 딱 지나서 문제 없대. 우리가 봐도 문제 없는데 남들도 문제 없대. 그러면 이건 네거 맞아. 라고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면 확정했다가 3일 지나서 17일 정도에 뭐라고 하냐면 잔금 내라. 잔금 내라 하고 통지서를 보내요. 이 통지서 안에 뭐가 있냐면 이 확정일 날짜부터 빠르면 한 25일, 늦으면 한 30일 사이로 정해주는 거죠. 14일이니까 뭐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로 잔금 날짜가 정해져요. 이 안에만 돈 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보증금 빼고 나머지를 내는 거죠. 여기서 내면 잔금 내면 이 잔금 내는 만약에 뭐 12월 10일 날 냈다. 그러면 등기 없어도 내는 그날 소유권 취득이 돼요. 등기는 절차상 행동일 뿐이에요. 위법상에서 이거를 권리변동에 의해서 넘어간다고 하고 법률행위냐 권리변동이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권리변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게 잔금 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잔금을 딱 냈더니 잔금이 넘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안심이죠.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잔금이 넘어와도 나중에 소유권을 뺏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특수물건 같은 것도 있어요. 어쨌든 잔금을 내면 안심을 하는 거예요. 내 물건이 되는 거고. 잔금을 냈으면 얘는 이 소유권 넘어왔지만 이 낸 돈 갖고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서 빚잔치 해야 될 거잖아.
그래서 12월 10일날 잔금을 냈으면 1월 10일 딱 한 달 지난 다음에 배당기일이 잡혀요. 배당기일. 이 배당기일은 낙찰자 뺀 나머지 여기 이해관계인들이 와서 법원에서 돈 나눠주는 거예요. 니들이 신고한 내역대로 비율대로 나눠주는 거죠. 제일 먼저 있으면 먼저 가져가고 그 나머지를 밑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끝나야 경매가 끝납니다. 경매 최종 절차는 배당기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세 글로 보자면 압류한다 라고 하고 여기서 환가한다. 환가는 이렇게 낙찰받아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배당한다. 경매가 뭐예요? 그러면 압류 환가 배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해당 물건을 압류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 환가 가격으로 가격으로 만들고 그 만든 돈을 다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배당을 통해서 종결시키는 게 경매의 성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틀이 잡히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걸 보시고 물건을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봤더니 3차대에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진행된다 라고 등기부를 보실 때 권리관계 보시지 마시고 기입등기가 며칠 날 일입니다. 이때부터 진행됩니다. 왜 그걸 보셔야 되냐면 나중에 NPL이나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는 기입등기에서 배당까지 그 낙찰 동안 이자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내가 채권 최고액이 만약에 뭐 1억 5천인데 지금 신청은 막 1억 했어요. 그럼 여기 갭 차이가 5천이 있는데 1금융권 같은 경우 연체이자가 17%인데 2금융권은 22%에서 23%거든요. 그러면 요거 해서 진행될 때까지 연체이자가 23%가 붙는 거예요. 나는 1억 냈는데 이걸 다 받으면 좋잖아요. 1순위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입등기하고 낙찰될 때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더 좋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변경이 있는 거예요. 괜히 한번 변경시키고 또 한 번 변경시키고 그러면 한 달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늘어나겠죠. 자기가 더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낫잖아요. 꽉 채우는 거예요. 대신 자기가 신청할 때 1억 5천이 채권 최고액인데 자기가 신청할 때도 1억 5천이었다. 그럼 더 이자 늘어나갈 게 없죠.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되니까 손다리고 뭐 빨리빨리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자가 뭐 3천만 원이가 추가됐다. 이거는 이렇게 받을 수 있냐 못 받죠. 이건 어떻게? 경매를 하나 더 넣어야 돼요. 압류. 1억 5천 받고 밑에 경매 하나 더 넣어주고 그래서 같은 사람이 경매를 두 번 넣는 게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은행이 경매가 있는데 밑에 국민은행이 또 경매를 넣어요. 그런 이유는 여기가 채권 채권이 다 찼기 때문에 더 못 받으니까 추가된 이자는 다시 경매를 넣어서 다시 붙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물건을 보실 때 단순하게 보시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절차대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보신 다음에 그 시야 안에서 물건을 고르시면 이 물건은 지금 이쪽에서 어느 주가 있구나 입찰에 들어가서 어느 주가 있구나 이거는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됐을까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됐을까 그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2012 타경, 2011 타경, 2010 타경 나오잖아요. 다 2013 타경이 되는데 왜 12 타경이 나오냐 작년부터 계속 길게 진행할 때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길게 진행했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멀리 있다는 거잖아요. 작년에 감정된 거, 올해 감정된 거에 감정 그 시기별 차이도 있겠지만 이때는 전년도에 감정된 거는 지금이 경기가 됐다고 한다면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2012 타경들을 많이 건드리는 이유가 기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싸지 않을까, 감정이 적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처럼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2013년도에 해도 올 초에 뭐가 더 안 좋고 거래 절벽이었다 이럴 때 평가되는 거가 지금 빨리 나오고 막 이게 경매 감정된다. 그게 내년 1월달 나오잖아. 그러면 조금 더 늦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점이 앞서서 있을 때가 경기가 안 좋았고 이제 지금부터 경기가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지금 경매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언제쯤 나올까요? 5개월 지나면 내년 2, 3월에 나오겠죠. 그때는 감정가가 조금 더 타 있어야지. 그때도 만약에 요즘 경매가 뜨거워 라고 85%, 90% 받으면 그게 상수장인 거고 그래서 지금은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돼요. 오르고 있으니까. 앞서서 가면 되거든요. 내년에 잡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되죠. 왜? 비쌀 때 감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신다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어느 때 입찰을 들어가야 되고 어느 때 낙찰을 받아야 되고 이걸 조절해서 낙찰 받을 때는 공격적으로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보수적으로 계속 하면서 시장을 관망하다가 종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모든 물건이 다 적용된다 그렇지 않아요. 상가, 토지 다 틀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택하다 주택 오르면 넘어가고 뭐하다 토지 오르면 또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이런 흐름이 모든 거에 적용되지 않고 주거용에 적용되다가 주거용이 확장 뜰 때는 대체 상품 오피스텔이 안 뜨고 오피스텔이 오르면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상가로 가고 상가하다가 토지로 가고 토지로 다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주도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